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최근 미국과 북한의 상황을 대부분의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주로 다루는 시각이 아닌 좀 더 색다른 시각으로 내용을 전개해 볼까 합니다. 지난번 마셜 플랜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시면 오늘 영상을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안 보신 분은 안 보신 분대로 오늘 영상 시청에 무리 없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은 지금 화면 위쪽에 링크 띄워 드릴 테니까 참고 바랍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에 미국이 유럽에 추진했던 마셜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해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력과 이념을 바탕으로 그 세력을 주변 국가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뜨렸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주 무대가 됐던 유럽 국가들은 국가 기반 시설들이 다 파괴되고 경제도 엉망이 돼버린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유럽 국가들이 확장하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응할 여력도 없어지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산다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공산주의 이념에 물들어가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때 미국은 커지는 공산주의 세력을 제대로 막지 않으면 세계 패권을 공산 세력에 뺏길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크게 느끼고 공산주의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큰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셜 플랜입니다. 소련의 영향권에 안 들어간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재건을 지원하고 회생시키는데 미국의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이었죠. 덕분에 서유럽은 소련의 확장을 막을 수 있는 미국의 든든한 경제적 정치적 안보 동맹이 됐고요. 또 이 마셜 플랜 덕분에 미국의 자본과 상품을 유럽에 자리 잡게 하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굳히고 미국 경제의 영향력을 올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 시간에 마셜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지 살펴보면 작년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한마디 했는데 비핵화만 된다면 북한도 한국처럼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마셜 플랜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셜 플랜의 혜택을 받는다는 말은 경제 재건을 넘어서 미국의 우방국이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물론 북한의 케이스는 유럽처럼 돈을 원조받는 건 아닙니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굳이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에게 이 마셜 플랜을 언급했다는 말은 미국이 북한에게 비핵화 이상으로 원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한데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다시 두 나라 관계가 냉랭해지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북한한테 그런 마셜 플랜의 혜택을 줄 생각도 없었는지 아니면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 흐름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미국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건지 사실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북 관계에서 미국이 작년에 거론했던 북한에 대한 마셜 플랜 전략이 유지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전개해 볼까 합니다. 마셜 플랜의 의미를 되짚어보면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방국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킨 전략으로 봐도 되는데요. 그런데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에게 미국이 마셜 플랜을 언급했다는 말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북한을 자기들의 우방국으로 만들어서 어떤 세력의 확장을 막겠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확장을 저지해야 되는 그 어떤 세력이 누군지는 시청자 여러분도 바로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무역전쟁이니 패권 도전이니 하는 그 나라가 있죠. 미국은 중국의 1대1로를 바탕으로 하는 중국 중심의 경제 공동체 확대를 경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1대1로를 간략하게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땅덩이가 크다고 해도 고르게 발전된 나라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제가 샹하이, 베이징, 광저우 같은 동부지방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국 서부, 중부지방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고 지역 불균형도 심각한 상태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은 국가의 경제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내수시장이 약해서 엄청난 공급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 공급을 무역으로 풀어보려고 하더라도 미국 중심의 무역시장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미중 무역전쟁에서만 봐도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나 불황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다할 때 발생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중국이 선택을 한 게 1대1로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중국 주변 국가들한테 인프라를 건설해서 물리적으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자는 전략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빼고 듣고만 계시는 분들은 잠시 화면을 봐주세요. 1대1로 프로젝트에서 연결되는 라인을 보면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대륙 쪽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해양 쪽으로는 동남아, 아프리카를 아우르는 해양 인프라를 구성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중국 중심으로 주변 국가의 경제를 통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통해서 중국의 넘치는 공급을 해소시키고 상대국은 자국의 중국이 만들어준 인프라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말은 거창하죠. 이 1대1로 프로젝트는 상당히 문제점도 많아서 입이 근질근질하긴 한데 일단 오늘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그건 따로 다른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한 참여국한테 중국이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국가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면서 중국의 경제적 영토를 넓혀 나간다는 건데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철도나 도로 연결한다고 그게 무슨 경제 공동체가 되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대1로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할 건 중국의 자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국이 유럽의 마셜 플랜을 추진하면서 미국 자본을 투입하고 미국 제품을 수입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미국의 자본과 미국의 경제 영향력이 유럽에 자리를 잡게 되고 기축통화 지위를 굳힐 수 있었다고 했는데요. 마셜 플랜하고 1대1로는 좀 다르긴 한데 상대 국가의 자기들 자본이 자리를 굳히게 하는 건 비슷합니다. 중국도 중앙아시아, 유럽, 동남아, 아프리카 각지의 자기들 자본과 상품의 입지를 굳히면서 중국의 경제 영향력을 올리고 위안화의 입지를 굳혀서 기축통화 지위까지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1대1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주변 국가에 철도나 도로, 항만 같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해준다고 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엔 중국 자본이 투입이 되겠죠. 이 중국 자본으로 중국 노동력과 중국 제품을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국가 내에서 중국의 위안화와 중국의 상품 영향력이 높아질 겁니다. 이후에 도로, 철도, 항만 같은 인프라 건설이 완료됐다고 합시다. 그 다음부터는 인적 교류, 문화 교류, 기술 교류 등이 본격화되는데 예를 들어 보면 항만 같은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부산이나 인천 같은 곳에 인적 문화적 교류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차이나타운 같은 게 주로 생기죠. 어쨌든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문화 교류로도 이어지고 노동력도 교류가 되면서 기술 표준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자본이 투입된 중국의 기준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중국의 영향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군사적인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이 부분은 생략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중국의 1대1로 라인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보이는 1대1로의 거점들이 중국 자본이 상륙작전할 위치입니다. 1차적으로 중국 자본이 상륙을 하고 그 다음 중국 제품과 노동력이 뒤따라 들어오고 인프라 조성이 되면서 교두보가 확보되는 순간 인적, 문화, 학술, 관광, 기술적 교류가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대1로 라인을 잘 보면 중국 동부 지역에서 서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유럽까지. 한국, 북한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한반도는 원래 1대1로 프로젝트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작년에 1대1로에 한반도를 포함시키려는 중국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랴오닝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강원도 같은 건데 랴오닝성은 북한하고 붙어 있는 곳입니다. 작년에 1대1로 프로젝트와는 상관이 없는 이 랴오닝성에서 1대1로 종합시범구 건설 방안이라는 개발 기획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한국과 북한 관계가 좋은 상태니까 동북아시아 정세가 개선되는 타이밍을 기점으로 해서 몽골, 북한, 한국, 일본을 경제 공동체로 구성을 하고 평양을 거쳐서 서울, 부산까지 도로, 철도,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 대북 제재 상황에서는 북한을 거치는 육로 연결은 계획일 뿐이겠지만 대북 제재가 해제가 되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육로 말고 항구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 인프라 1대1로는 지금도 우리나라에 가능은 하죠. 그러면 이 생각이 바로 들죠. 한국이랑 일본이 1대1로에 참여 안 하면 그만이지. 중국이 뭔데? 그렇죠. 1대1로에 동참 안 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로 작년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중국에 갔을 때 1대1로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었고 우리나라 정부도 1대1로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야 그렇다 치고 일본이 왜 1대1로를 지지한다고 했는지 굉장히 의아하죠. 일본이 왜 그랬냐면 중국을 이용해서 미국의 통상 압박을 견제도 좀 하고 중국하고 관계를 회복해서 외교 무대에서 입지를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야 일본이 지지를 해준다면 1대1로 분위기 전환에 큰 역할이 되니까 당연히 오케이 하겠죠. 참 이런 걸 보면 국제정세는 알다가도 모르겠고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을 바라볼 때는 일본이 친미에서 친중으로 갈아탔다 이런 개념으로 봐버리면 안 됩니다. 외교는 철저히 실질적인 이익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거래처나 늘려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 이런 움직임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부분은 아닌데요. 1대1로를 동북아시아 쪽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건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단순히 간만 한번 잡는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세계 경제력 1위 미국이 GDP가 19조 3천억 달러인데요. 세계 경제력 2위 중국, 3위 일본, 12위 한국을 합치면 GDP가 18조 5천억 달러가 됩니다. 미국이 세계 경제 패권을 가지고 경제 질서를 쥐락펴락하는 상황인데 한국, 일본이 1대1로에 참여를 해서 물리적으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가 돼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물론 현재 대북제재 상황에서 북한을 거쳐서 한국으로 연결되는 1대1로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지만 대북제재가 풀린다면 실제로 철도, 도로, 통신망 등을 연결을 통해서 중국 경제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동북아시아로 확산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마샬 플랜 때 소련의 공산주의 확장을 유럽으로 막았던 것처럼 중국의 경제 영향력이 동북아시아에 확장되는 걸 막아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죠. 이걸 못 막으면 세계 시장에서 중국 위안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중국 영향력이 더 커지면서 위안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도 앞으로 올 경제 위기나 그런 거 현실적으로 대비하려면 하루빨리 기축통화 지위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중국은 대북 제재만 해제되면 북한을 1대1로 참여국으로 만들어서 북한을 중국의 경제적 속국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한국, 일본으로 쭉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을 미국의 우호국으로 만들어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현재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핵심은 대북제재를 풀어주냐 마냐인데요. 사실 대북제재 이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중국의 확장 억제 전략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카드를 쉽게 내려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도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제재 계속할 명분도 좋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대북 제재를 풀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대신 비핵화를 시켜서 북한을 미국의 우호국으로 만들거나 중국이 북한에 손을 못 대게 하는 그런 전제는 깔리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북한이 단 한 발만을 가지고 있는 한이 있더라도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입장은 이렇잖아요. 대북 제재는 풀어주기를 원하고 표면적으로는 비핵화를 한다고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못하겠다는 거고, 또 미국 입장은 이렇죠. 중국의 확장을 막으려면 북한을 미국 경제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놈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국의 풀기 어려운 숙제가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좀 흥미롭긴 한데요. 참고 삼아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평양에 미군을 주둔을 시키고 핵을 공동관리한다는 겁니다. 사실 미군을 북한 내부에 주둔시키는 것만으로도 김정은 정권은 중국, 러시아 혹은 자국 내 정치 세력으로부터 상당한 위협을 받게 될 텐데요. 이걸 미군이 김정은 정권을 보호해준다는 전제하에 대북제재도 풀어주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안정성을 바탕으로 미국이나 미국 우방국들의 민간 투자 자본을 끌어와서 북한을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미국 자본으로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미국 우방국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내용은 대북 제재는 계속 하는 겁니다. 대신 북한 동쪽에 있는 일부 지역만 제재를 해제해주고 그 지역 외로 자금 반출은 막는 겁니다. 대표적인 곳이 금강산 특구인데요. 다만 조건이 북한의 동쪽 해역을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내용인데요. 나름 신선한 의견이긴 하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면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등진다는 건데 불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도 했는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최근에 베트남에 미국 항공모함 칼빈 스노가 기항한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을 텐데 미국과 전쟁을 했던 현재의 공산주의 국가 베트남이 다른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미국과 함께 견제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트남전 이후로 처음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제정세 같은 경우는 반세기 전과는 다르게 이념을 추종하기보다는 경제적 실익을 따르는 추세가 더 강해서 금방 소개해드렸던 일각에서 주장하는 의견이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듯 합니다. 신선한 의견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미국이 북한에게 마셜 플랜을 언급을 했고
그게 전략적인 발언이었다는 전제하에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내용을 전개를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2차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굳이 열차를 타고 갈 때부터 자이든 타이든 중국이 미국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김정은이 대신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기차 타고 갔던 그 경로가 중국의 1대1로에서 한반도를 연결하는 경로가 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는 60시간에 걸쳐서 중국이 미국에게 보여준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정상회담 이후로 관계가 안 좋았던 예전으로 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위주로 돌아가던 지금까지의 미북 관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마셜 플랜이니 뭐니 하는 다양한 해석도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현재 자국 국내 정치 상황에서 힘을 잃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이제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의회의 의견을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의회는 더욱 강경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 제재가 단순히 북한만을 통제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한 저지의 의미도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국이 예전에 언급한 북한에 대한 마셜 플랜이라는 말이 진심이었다는 전제하에 미국과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중간에 잠시 이야기 드린 1대1로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